안녕하세요, 효키랍니다. 오늘 한국경제TV 방송 출연 다녀왔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와 함께 욕도 엄청나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다시 보기 올라온 거 리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앞에 좀 언급을 해주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우선은요, 일단 이 내용에서 제일 궁금하신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거겠죠. 증시와 유가 등 안전자산까지 변동성이 함께 확대되는 모습.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달러, 그리고 이제 뭐 엔화도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유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런 쪽을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보면은 증시가 올라가면은 얘들은 반대로 빠지고요. 증시가 떨어지면은 얘들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2월 말자를 보니까 미국 증시가 1%가 급락을 했는데 그날 유가도 급락을 했어요. 보통 반대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시장에 참여해 있는 개인들이 멘탈이 살짝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지수 올라가면은 뭐 유가 빠지고, 아니면 뭐 지수 올라가면은 금값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 뭐 괜찮지만, 사실 그 뒤에 좀 복잡 미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유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가랑 금값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전자산 쪽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유가 다시. 그런데 이제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유가는 보통 오펙에 참여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펙에 참여되어 있는 뭐 사우디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안 돼 있는 뭐 러시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오펙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이 기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거다. 기름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일단은 생산량을 좀 줄여놓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총 150만 배럴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비오펙 중에는 제일 힘이 좋은 게 어디냐? 러시아죠. 러시아 힘이 좋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요, 우리 좀 기름 생산량을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19 가지고 그렇게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 엎어진 거죠. 엎어졌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장도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코로나19가 속단하기 이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에 아람코라, 사우디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코 이꼬르 사우디라고 하면 돼요. 석유 생산 기업인데, 아람코가 최초에 상장한 상장 그 공모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장 공모가를 처음으로 하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사우디 쪽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 4월 달에 우리가 생산량을 10%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은 오펙에서 이제 150만 배럴 줄이겠다라고, 이제 줄이자라고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사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러시아 빼놓고 이제 오펙 국가끼리도 뭐 떨구는 거, 이건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요. 뭐 사우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지만, 사우디는 이미 생산량을 4월 달에 10% 정도를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확대가 사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유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기름 한 방울, 오일이라는 게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자, 근데 기름에 대한, 유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당연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기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인 IT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제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죠. 석유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좀 밀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메인 사업이 IT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도 삼성전자 뭐 매수해볼 만한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가 하락에 대한 호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성장성 같은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이 기름값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나 우리나라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공매도 금액이 우리나라 전 기업 중에 제일 많아요. 당연히 얘들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발상으로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오래전에 매수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차익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 오해하실 필요 없고 이 유가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빠지는 게 IT 기업 쪽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다.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국가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금은요, 요건 조금 제가 말씀드릴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게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지금 난리 났어요. 막 수익 실현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헤지펀드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2월달 말에요. 미국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그날 같이, 금값도 같이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참 잊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AI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알고리즘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가 알아서 매수매도 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있어 보이게 AI로 얘기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AI가 맞긴 맞지만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HTS의 자동 매매랑 사실 다를 게 별로 없는 거고요. 자, 이 미국의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공포지수 빅스. 그래서 공포감이 극대화되면 빅스지수가 확 올라가고 좀 그런 게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을 때 일정 수준 어느 정도 공식을 넣은 어떤 수준 이상으로 급등을 했을 때는 바로 이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금값을 끌어올립니다. 금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죠. 수요를 증가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빅스 라인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딱 넘어가잖아요. 만약 A 라인에 들어가면은 매수로 이제 바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B 라인 넘어갔다. 이랬을 때는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발생을 해요. 얘네들이 저점에서 바잉을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차익 실현을 몇 번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딱 얘네들의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바잉 해놨던 것에 대해서 셀링을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자,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귀금속 섹터 쪽에 현금 비축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의 매물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2월 말 3월 초에 좀 몰리면서 금값이 같이 떨어져 버린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가랑 금이랑 다 의견 드렸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막 난 지수가 안 되면 금으로 가야 되는데 금도 같이 망가지니까 이제 정말 멘붕이다.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 그리고 이제 매수량 자체가 조금 되게 이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그동안 주식을 안 하던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는 거 어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분을 파봤죠. 분석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 전개됐고 이걸 여러분들께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 망가진 가운데서 저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알려드리지만 욕은 엄청나게 먹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욕을 먹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면 항상 하죠. 자, 그래서 또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좀 강조를 많이 했었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이 신용융자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 시장이 올라가면서 신용융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당연하지. 올라가면서 이제 간다 싶으니까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냥 쭉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 미중 협상이 진행되고 그 이후의 시점이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올라온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좀 과하게 신용융자 잔고가 좀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제가 주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각각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거의 90% 근처 혹은 90% 이상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0% 근처 넘어갔을지 안 넘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봤을 때 80한 한 5, 6%? 이 정도가 개인이었고 코스닥은 뭐 그냥 90한 5% 이상이 뭐 개인이니까 자, 이러해서 사실 압도적으로 개인의 투자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개인들이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추가로 유입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주식시장을 넘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모두를 포함한 부동자금이라 불리는 이 자금 전체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바로 이 부동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현재 그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자금의 규모는요 약 1000조 원, 우리나라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많이는 1,500조까지도 보더라고요. 적게는 1,000조 원, 많이는 1,500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어리버리 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되게 재밌는 놈인데, 부동자금이라는 놈은 투자를 할 만하다 싶으면 일제히 들어갑니다. 일제히. 정말 빠른 속도로 단기간 내에 확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부동자금이라는 놈은.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수익률이 명백하게 보이는 곳은 일시적으로 쏠리는 기본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올려 있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자금 역시 부동자금화 돼버렸어요. 부동산 쪽에 있던 것도 다시 빠져나와서 부동자금화 되는 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후배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 3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후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쭉 돌렸어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선배들, 후배들한테 전화를 쫙 돌렸고, 우리나라 대부분 증권사의 지인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최근에 부쩍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뭔가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개인들의 매수세와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라는 어떤 전제를 우리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요, 1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개인들이 얼마를 누적적으로 매수했는지인데, 보시면 코스닥은 3조 1,923억 원, 그리고 코스피는 11조 6,600억 원을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양시장 다 합하니까 14조 8,523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자, 그리고 이 자금들은 최근에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오히려 시장에 눌러앉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저에게 어떻게 주셨냐?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조가 먼저 유입됐다고 가정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인 자금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는 거의 습관, 기본 상식처럼 자리 잡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만약 오늘 현재 우리나라 수급에서 개인 매수가 많으면은 에이씨 오늘 시장 망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개인 매수가 압도적으로 끝나면은 아유 내일 시장도 망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다 개인들이면서.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2017년도 2월 28일 이후에 개인 투자 자금의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만 보시면 돼요. 주황색만 보시면 됩니다. 요 파란색은 뭐 파생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 파생이랑 일반 투자, 우리 주식 투자한 거랑 비슷하죠. 그래프가 비슷해서 야, 이거 금액도 비슷한가? 라고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가 일반 주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노란색은, 이 주황색은 파생입니다. 압도적으로 주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래프가 그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그건 뭐 착시 현상의 일종이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죠. 자, 요게요, 앞에서 봤던 그 차트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개인 매수가 훅 들어왔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좀 빠졌죠. 여기는 훅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는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하고 최근에는 또 올라오고 있죠. 이게 예수금이라는 거, 예탁금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주식해야지 이러고 돈을 예탁금에 그냥 넣어놓으면은 이 예탁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예탁금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올해 1월달, 2월달에는요, 이게 뭐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이런 시점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있었던 거는 아닐 정도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예탁금의 증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좀 색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 봤죠. 자, 요건데요, 요거 보시면은 위에는 우리나라 신용융자, 유가증권, 그리고 코스닥, 오렌지가 유가증권, 그리고 파란색이 코스닥인데, 요 밑에는 예탁금이에요. 근데 보면은 알아요. 오케이, 이 신용융자가 증가하면서 예탁금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거는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예탁금은 올라가요. 이 얘기는, 그죠? 이거 가지고는 무조건 100% 신용으로만 주식을 매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죠. 보통 이제 예탁금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풀로 써가지고 2.5배, 뭐 2배, 뭐 1.5배 이렇게 해서부터 신용을 쓰는데,
융자잔고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탁금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거는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예전이랑은 분명히 뭔가 특성, 성격상 달라졌다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뭐 쏠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그간 부동산으로 엮여 있었던 큰손 개인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에 있었던 자금들이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전례가 없는 이런 개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이 자금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왔었던 개인의 매수보다는 지금의 개인 매수는 뭔가 질적으로 좀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최근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에서도 들어온 양에 비해서 나간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조금 이제 눌러 앉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그런 제 질문이 네 번째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제가 명백하게 답을 드릴게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요 더 커질 겁니다. 훨씬 더. 특히 2010년도 이후에 주식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어떤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거는 코스피 200 차트고요. 아래쪽은 V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의 빅스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쭉 앞에서 보시는 대로 2003년, 4년, 5년, 7년 요 대상상이 나올 때 요 밑에 변동성 흐름 보십시오. 빅스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그죠? 아래 위에 갭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이후에는 갭 자체가 줄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팡팡팡팡 이렇게 튀어오르는 중간중간 지점이 있긴 있지만, 평균적인 폭이 예전에 2003년, 2008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보실 수 있는 것들이죠. 예전에는 높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끔 툭툭툭 올라오는 변동성 말고는 거의 평시 변동성은 적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00년 초반 상승장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식 경력이 그러려면 한 20년 되셔야겠죠? 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아, 나를 갖다 젖대로 갖다 주면은 주식으로 크게 수익 낼 수 있을 텐데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요. 절대로. 실제 이 시기에 개인들 중에 돈을 크게 벌어나간 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그 중간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벌고 잃고 벌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 빠져야 되는 시기를 놓친 케이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괜찮아서 처음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투자 자금을 계속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1억 정도 됐는데 여기 빠져야 될 시점에서 못 빠진 거죠. 네, 여기 딱 고점에서 빠져야 될 시점을 못 빠진 거죠. 요거죠, 요거. 밑에 빅스잖아요. 요 시점을 못 빠진 거예요. 정말 단기간 내에 급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정리해드리면 대세 상승장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변경된 거 하나 없어요. 하지만 원래 대세 상승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오늘 지수 3% 밀고요. 내일 4% 올리고 모레 2% 밀고 그 다음날 다 4% 올리고, 이런 지수의 변동이 있을 거예요. 아닐 것 같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방송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그 변동성 큰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을 한번 말씀해달라,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극단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극단적인 전략.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기성이 강한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성이 좀 있는 분들. 단기 성향이신 분들은요, 무조건 종목당 비중을 고정시키세요. 5%든 10%든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그리고 딱 어느 정도 수익이 넘어갔을 때 절대 이걸 갖다가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짧게 수익을 계속 모아가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그게 아니면 장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역시나 종목에 대한 비중을 고정, 뭐 종목당 20%든 30%든 딱 고정해 두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몇 개를, 종목을 한 3개, 4개 이렇게 매수하신 다음에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제가 종목당 비중을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스스로 좀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주식하다 보면은 야, 얘는 진짜 감이 좋아, 얘는 진짜 크게 갈 것 같아 하면은 처음에 10% 비중 매수했다가 다른 거 수익 나는 거 한 2, 3% 수익 실현하고 나서 여기에다 막 넣어버려요. 비중 올려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식 투자는요, 성공 확률이 50%만 돼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비중을 기계적으로 계속 맞춰 나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최고의 조언이 이겁니다.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춰 나가십시오. 요거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최소 30에서 50%는 올라갈 거예요. 수익률로 바뀔 가능성이 30에서 50%는 넘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우리 차트 잠깐 볼까요? 자, 현재 지금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4.82% 밀리고 있고요. S&P 500 선물이 4.86% 정도 밀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근데 얘들 특성이 어떠냐면은 항상 빠지는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요. 얘들은 헤징을 양쪽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얘들은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마진콜 때문에 얻어 터진 애들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얘네들도 지금 공매도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공매도를 많이 걸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50bp나 떨궈버리고 전 글로벌 국가들이 다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시장에 돈을 뿌려서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얘들 공매도 쳐놓고 하방으로 쳐놓은 것들 되게 많은데 이거 수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은 다 손실이잖아요. 공매도는 이론 손실이 얼마다? 무한대다.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다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찌됐건 얘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시장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공매도 포지션에 있는 걸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액션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돈을 풀면은 돈의 기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이 망가지지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드릴게요. 뭐 별의별 얘기는 다 나와요. 지금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으로 꼬여버리면은 이제 기업의 실적 같은 부분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수급이 망가지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뭐합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좀 인내를 해야 될 시점 같아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마찬가지로 인내를 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좀 밀리고 있고 이대로 진행이 된다 치면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좀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지금은 치고 도망갈 시점은 아니다. 만일 차익 실현을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수익일 때 정리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하고 뭐 도망간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 좀 지금은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쉽지가 않아요. 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쭉 한번 보시고 금값이 왜 저렇게 떨어졌는지 유가가 최근에 왜 그렇게 됐는지 유가는 그냥 러시아가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유가는 저거는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요거 제가 특집으로 해서 한번 방송 짜볼게요. 요거만 해도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힘내시고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요. 조금 더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50% 이상이 구독을 안 누르셨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제 여기 위에 보시면 동그란 거 하나 뜨죠. 효키라 라이브. 그거를 누르시면요. 구독하기가 떠요. 그러면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효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